미 대선의 기울기는 이제 많이 기울어간 분위기인데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좀 불확실성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꺼림직한 걱정들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말만 한번 보면 상대방이 사기치고 있다. 합법적 투표만 계산해봤을 때 내가 이긴다. 결국 이거 선거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앞으로의 그러면 이런 불복 선언 공식적으로는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현재 그 불복 선언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큰 영향은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이유로 불복하면서 무더기 소송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소송 지역만 보더라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네바다, 조지아까지 지금 무차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편 투표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참관인이 참관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죠. 칸막이를 설치했다든지 주법에 따라서 외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7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게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소송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소송전에 들어가면 속내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무차별 소송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12월 14일 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인단 구성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되면 1월 6일 날이죠. 하원에서 50개 주에 대해서 한 주당 한 표의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여기서 대통령을 뽑는데 이번에 새로 하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주당이 23개 주, 공화당이 27개 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안 된다면 상원 같은 경우에 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직을 대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7명, 그리고 공화당이 48명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불복했으니까 자신의 의도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벌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자인 큐 아논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케빈이라고 그러고요. 여자는 카렌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역할 분담하면서 최대 규모의 부정투표 조직을 마련했다는 엉뚱한 동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바이든 측이 전화 상담과 관련해서 유권자에게 무차별하게 전화를 했다. 또 갑자기 수수께끼와 같이 12만 표가 갑자기 추가됐다. 그리고 주 방위군도 집계에 참여한다는 이상한 황당한 논리를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79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와 관련된 청사진을 구성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무래도 차기 정권의 발목을 잡고서 트럼프의 임기 이후의 사항을 보장받기 위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공화당 내에 보면은 주도 세력은 현재 부시 가문이 아니라 트럼프 왕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정치적 후견이 대부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속내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실망시키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예상은 했었는데 계속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미 대선 이벤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데 조금 더 의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불복 선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거나 그러면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결정이 났을 때 이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된 건데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동안에 재선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요. 또한 재선이 되면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고민하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젊어야 되는데 임기가 취임되는
내년 그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만 77세입니다. 재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4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중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중보건 위기가 차려왔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를 가장 주안점으로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전후 최악의 그 실업률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소매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게끔 디지털로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재고 관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을 분열시켰던 인종 간 불평등 문제, 형사 사법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 경찰과 관련된 폭력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경찰 개혁을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제일주의를 계속할지, 그리고 관여 정책으로 돌아갈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재편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가 구체적으로 이번 79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정책과 관련된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미국 사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 대선 이전부터 좀 걱정이 됐었던 건데 어떤 시민사회 분열 그리고 각 지지층에 대한 충돌 이런 걱정도 조금씩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자들 침묵하도록 두지 않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또 반대로 바이든은 이제 이걸 봉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걸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네, 미국의 대선 과정을 치르는 과정을 보면은 그 미국의 그 분단 현상이 정당 논리에 빠져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규칙이죠. 헌법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심판이라는 법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민들이 규범을 지켜야 되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범이 무너지면서 사회적 분란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나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90년대까지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귀를 열어뒀었는데요. 이는 모두 백인이고 기독교층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를 보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도시 상공업자 그리고 교육을 받은 백인이 주축이 되긴 하겠지만 유색 인종도 상당히 많고요. 이러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저학력 백인층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분단 현상이 좀 더 심해지고요. 또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태어났던 그 땅, 교육을 받았던 미국에서 박탈감, 상실감들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격차 확대라든지 사회이동 정체에 따른 혼란,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 없어졌다는 문제, 또 조건의 평등이 붕괴됐다는 문제, 이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작업이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참 어떤 미국만의 그 양당 제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문제 제기는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 극과 극의 간격이 더 벌어지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런 현상들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아무래도 미 대선에 관심을 더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미국 선거제도 희한하다, 복잡하다. 그것만큼 양당제도 참 이거는 좀 지금 시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글쎄요.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가 서로 종교가 달라도 살 수는 있지만 지지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이혼이 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별거라든지 친구 간의 관계가 단절된 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30대가 주축인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에는 35%가 이혼을 한다든지 이 애인 간의 그 서로가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심각한 그 친구 간의 절교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사회 대립이라든지 인종 간 갈등, 또 트럼프의 여성 비하 발언, 또 기후나 환경 문제, 재택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큐 아논 같은 경우에는 백일 우월주의고 또 음모론자들인데 이들이 미국 사회의 분열을 좀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당제와 관련된 폐해가 극렬하게 일어나면서 제3정당 그리고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문제는 1992년 대선 때 보면은 아버지 부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빌 클린턴이 도전장을 내고 대결하는데 이때 사업가인 로스 페로가 등장하면서 제3정당을 창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부시 가문들 같은 경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대선에 패했기 때문에 양당제가 깨졌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혼란을 느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양당제를 계속 고수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갈등 관계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참 이거는 풀어야 할 숙제여서 한번 짚어봤고요. 바이든 수혜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쪽으로 계속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앞으로의 흐름들, 그러니까 대세는 그쪽으로 갈 거지만 바이든이 된다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친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주 관련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온건파이기 때문에 가파 해체와 같은 이런 그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은 의원 시절에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구기후보호법도 도입했고요. 상원 외교위원장일 경우에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뉴딜과 관련된 그린 뉴딜이 시작이 된다면 부가가치로 모두 연결이 된다면 미국의 성장률은 4.7%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 영부인이 될 그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현재 교육학 박사를 받고 있고요. 또 유아 교육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유방암으로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비즈니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의 전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인터넷망을 깔아서 관광 산업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무인택배, 자율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부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여성의학과 관련된 진단, 암 예방과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 그리고 또 원격 진료도 상당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이라든지 유아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진단 부분이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부각이 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미 대선과 관련해서 중국의 상황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연설을 통해서 잠깐 언급이 나왔었고 리커창 총리 역시 어떤 결속을 다지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투표가 되는 그 가운데 한밤에 그 연설이 나왔는데요. 예. 미중 대결 국면을 좀 풀자.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을 열어줄 테니까 같이 상생하자는 내용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미국 정권이 들었으면서 중국과 함께 위험과 도전을 공동 대처하자. 그리고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14억 인구와 관련된 내수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 문호를 열어줄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 네거티브 그러니까 특별한 몇몇 품목만 재놓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거죠. 이는 아무래도 위구르라든지 홍콩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압박하지 말고 아시아는 중국에 좀 맡기고 아시아에서 손을 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중 관계는 누가 됐든지 간에 좀 더 악화되는 국면으로 당분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건 또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대선 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은 내심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종종 나왔었거든요. 이거 속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든이 좀 온화하고 신사적인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그러니까 바이든을 좀 선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지도부들, 중국 지도부들이 상당히 손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협력과 관련된 류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딜이 되는 사람이죠. 협상을 통해서 중국이 압박을 하더라도 중국이 내놓는 미국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농산물, 자원 수입을 많이 하면 틀을 좀 바꿔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원리 원칙주의자고 대중국과 관련해서 인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 환경 그리고 핵 문제도 같이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풀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고요. 특히 시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를 우세하면서 국제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그 지도력이 떨어지고 가만만 있어도 중국의 그 주의는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손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될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느라 지금 분주하다고 합니다. 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조금만 구슬리고 좀 치켜 세워주면 대북 관계도 좀 더 발빠르게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저희들도 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 이게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바이든의 외교 담당자들을 보면요. 존 켈리 그리고 수전 라이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을 예전에 담당하면서 대북 강경론자였던 커트 캠벨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은 계속 그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김정은과 하향식 외교죠.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딜이 됐었고요.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상향식 외교입니다. 일정한 틀을 북한이 가져오지 않는 한은 협상 테이블에 안 나가겠다는 건데요. 비협상과 관련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이를 그 꺼내놓고 시작을 하자는 거고요. 또 이에 앞서서 먼저 북한이 인권 문제라든지 뭐 종교 문제 이런 문제와 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강경하게 하던 그 북한이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국제 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서해 실종 공무원에 대해서 김정은이 직접 수사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그 협상 테이블로 나가고 그리고 싱가포르 협상과 관련된 회담과 관련된 부분들을 깨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정부가 바뀌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여기에도 글쎄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의 나이지리아 후보와 그리고 유명인 통상본부장관 본부장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중국 당연히 이제 나이지리아 쪽 편을 든 상태고 일본은 한국만 아니면 돼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쪽 지지를 밝히면서 약간 좀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 글쎄요, 앞으로도 좀 이 시류는 계속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계속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제 경제 그 정치적 그 트릴레마라는 새로운 단어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ICT 혁명, 글로벌리제이션 2.0 세대에 들어가면서 국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주권 세계화, 민주주의 이 세 가지 정책 목표 중에서 두 가지밖에 가져갈 수 없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EU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든지 세계화를 선택하면서 국가 주권의 통화를 포기했던 그 단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TPP나 파리 협정을 탈퇴할 정도로 글로벌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주권이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원래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화, 세계화로 나갔을 경우에는 얻는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해나 절하 문제, 그리고 그 강제 노동 문제,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나이지리아, 특히 친중국적인 성향의 이런 사람들은 됐을 경우에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 더 그 게임에서 상당히 그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 대선과 관련해서 경제,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